러시아의 본 공세는 모든 걸 끝장낼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너지고 돈바스는 러시아가 차지할 예정이었습니다. 푸틴은 평화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상황이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공세는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선에 치명타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7,000번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완전한 참사뿐입니다. 러시아 진격이 너무 느려 푸틴의 손주들도 살아생전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승리를 보지 못할 겁니다. 러시아는 계속 시도해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시도해왔죠. 딥스테이트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세 속도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5월 한 달 동안 러시아의 공격작전 규모가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대공세였습니다. 본 공세 초기에 러시아가 약 7만 명의 병력을 잃은 암울한 몇 달이 지난 후 공격 횟수의 이러한 증가는 마침내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5월 말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7,000에 넘게 공격했습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들의 결과를 보면 진짜로 보이는 것은 절박함입니다. 봄 공세를 확대했지만 러시아는 영토 확보 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5월 말까지 러시아가 새 공격으로 얻은 우크라이나 영토는 1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1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참고로 The Measure of Things에 따르면 이 정도 면적은 대략 LAX 공항 크기와 비슷한 영토입니다. 즉 러시아는 2026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가장 많은 공격을 감행한 한 달 동안 공항 하나 정도의 땅을 점령하는 데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단순히 나쁜 결과가 아니라 푸틴이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을 만큼 참담합니다. 이제 푸틴의 손주들조차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막혀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 볼 것입니다. 곧 수치로 러시아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러시아가 얼마나 큰 실패를 겪고 있는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진격 속도가 매우 느려져 영토 확장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차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탈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이미 2026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4월에 러시아는 순 영토 손실이 116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4월 공격으로 더 많은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와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5월 러시아는 여러 면에서 기록을 잘못 깼습니다. 러시아는 2023년 우크라이나 반격 이후 이런 한 달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방어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토 점령이 반격이 끝날 때까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었습니다. 이제 영토 점령이 러시아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지만 러시아는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더딘 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나쁠 뿐만 아니라 굴욕적입니다. 이 소식은 딥스테이트에서 나온 것으로 딥스테이트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오픈소스 군사 분석가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스테이트가 세부 정보를 공유하고 수치에 대해 작은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보안을 위해 우크라이나 방위군 진격 상황은 지연 공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2023년 재반격 이후 최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카찹스가 점령한 영토의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찹스는 러시아 군인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 성명은 우크라이나의 추가 행동 기록이 며칠 더 필요해 수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푸틴, 최종 수치가 집계돼도 당신 군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5월 말 우크라이나가 추가 반격에 성공했다면 상황이 더 나빠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의점은 유로메이단 프레스에서 제시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수치는 진격 상황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전선 대부분이 어느 쪽도 확실히 통제하지 못하는 회색지대가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러시아는 회색지대에 침투 부대를 보내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곧 그 전략의 역효과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 침투자들이 집계되면 러시아가 더 많은 영토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집계되지는 않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몇몇 군인이 의신처에 숨어 있다고 그 지역을 통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가 투적하는 동안 회색지대에서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외에도 러시아의 봄, 여름 공세가 얼마나 참담한지 분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연구소 ISW 역시 자체 분석을 바탕으로 푸틴에게 똑같이 우울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보고서에서 ISW는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진격을 과장한 지도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실제와 다른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회색지대 문제입니다.
러시아 군인 한 명이 거주지에 숨어 있으면 러시아는 해당 거주지를 차지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숫자도 이를 보여줍니다. ISW에 따르면 1월 초부터 5월 26일까지 러시아가 확실히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10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를 5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약 20.8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동기간 러시아 침입자들은 우크라이나 영토 628제곱킬로미터까지 진출했지만 이는 점령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회색지대 안에 고립된 군인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종종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비교하자면 ISW는 러시아가 2025년 첫 5달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 1619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침투자들이 들어간 회색지대까지 포함하더라도 러시아는 2026년 첫 5달 동안 2025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영토만을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회색지대를 빼면 러시아는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사실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 수치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 푸틴의 손주들조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는 모습을 평생 볼 수 없을 거라고 했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돈바스 지역에서 한 달에 14제곱킬로미터씩 진격하는 속도로 유지한다면 러시아가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데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아직 6,000에서 7,000제곱킬로미터를 더 점령해야 합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돈바스를 완전히 소유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봄 공세는 이 지역에 집중됐지만 러시아가 5월에 감행한 7,000건 넘는 공격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는 푸틴의 앞잡이들이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요새 도시 벨트에 구축한 강한 방어선과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추가로 점령해야 할 지역은 약 6,5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속도라면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점령하는데 464개월 걸립니다. 이는 약 38.7년에 해당하며 앞으로 러시아가 점령하는 모든 영토가 도네츠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입니다. 좋아요, 푸틴은 그땐 이미 없겠지만 그의 손주나 자식들은 우크라이나 한 지역이 함락되는 걸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푸틴에게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려 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약 20%를 통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 차지하려면 러시아는 60만 3,55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점령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아직 80%의 영토, 즉 482,804제곱킬로미터를 더 점령해야 합니다. 이건 이미 푸틴 가문에게 나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숫자를 한 달에 14제곱킬로미터로 나누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면 앞으로 34,488.6개월 동안 싸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건 2874년에 해당합니다. 그 시기엔 푸틴 가문의 후손 중 누군가는 자신이 푸틴과 관련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궁극적인 러시아 승리를 보기 전에 우리가 우주의 열적 죽음을 먼저 보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농담을 섞어 말한 것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동적이며 5월에 점령한 14제곱킬로미터가 앞으로도 러시아가 한 달에 그만큼 차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 달도 있을 것이고 2026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것을 감안하면 영토 전투에서 러시아가 밀리는 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5월 한 달 동안 7,000회가 넘는 공격을 감행했고 5월 말에는 하루에 약 1,500명의 병사를 희생하면서 겨우 공항 하나 차지할 정도의 땅을 얻었습니다. 푸틴은 제대로 망신당한 셈입니다. 푸틴의 전선이 무너지고 있어 러시아의 굴욕이 모두에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칭 군사 초강대국이던 러시아는 이제 약소국이 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14제곱킬로미터만 점령한 것은 러시아의 무능과 우크라이나의 강한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의 다른 군사 동향을 다루는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전술적 실수입니다. 저희는 이미 러시아 침투 전술을 언급했습니다. 2025년에 등장한 이 전략은 단순합니다. 전쟁 초기의 대규모 기계화 공격 대신 러시아는 이제 소수 병력이나 2명 정도의 소규모 부대를 그레이존에 투입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합니다. 어딘가에 숨을 곳을 찾고 지원군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침투자들을 이용해 병력수를 부풀리면서 실제보다 러시아의 진격이 더 대단해 보이도록 만듭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가 5월 3일 일부는 이 방식이 우크라이나에 더 위험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실히 더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어둠을 틈타 이동하고 무선 통신을 최소화하면서 예전처럼 병사들이 무작정 소모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찢지 않고 틈으로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침투 전략 때문에 러시아가 실제로 얻는 영토 이득이 미미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2025년 침투 전략의 최대 이점은 우크라이나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소규모 부대로 진격에 성공한 뒤 이후 큰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2026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보내는 소수의 침투조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제거되기 전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한 침투조들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더 많은 드론과 지상팀이 그들을 추적해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실패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한때 영리했던 러시아 전략이 이제 푸틴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침투자들은 죽기 전 회색 지대를 돌아다니기만 하고 영토를 점령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전술적 진전을 이루려면 침투 전략을 뒷받침할 기계화 전력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푸틴에게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공격 강화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7,000회가 넘는 공격 끝에 겨우 14제곱킬로미터나 확보했다는 것은 러시아 군대가 전술적으로나 장비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그 붕괴를 인식하고 있으며 필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피비린내 나는 탈레반과 협정을 맺으면서 말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푸틴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탈레반이 우크라이나에서의 공격을 어떻게 강화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계획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탈레반이 보유한 소련 장비 수리를 제안했습니다. 이 장비는 탈레반이 수십 년 전 소련과 싸울 때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그것을 수리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기가 러시아로 다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무기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게 계획이라면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탈레반이 가지고 있는 것은 T-55와 T-62 전차 같은 구식 장비와 몇 대의 오래된 헬리콥터뿐입니다. 그런 장비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에 쉽게 당합니다. 그런 장비는 러시아 공격 효율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설령 탈레반의 전차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에 들어온다 해도 러시아 군인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월 28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사인 과라 미디어는 해당 지역의 러시아 부대들이 기계화 공격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전차나 장갑차를 운전하면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침투조 지원 병력이 필요해도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도 러시아가 5월의 성과가 저조했던 또 다른 요인입니다. 5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보고서에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푸틴의 문제 중 하나가 러시아가 공격을 늘렸지만 우크라이나를 소모시키기에 필요한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인력을 푸틴의 보충 속도보다 빠르게 소모시키고 있어 러시아는 2026년 들어 매달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는 4월 1일 러시아가 올해 1분기 목표치의 22%만 모집해 3% 부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러시아는 해결책을 찾으려 모든 곳을 뒤지고 있습니다. 외국 용병들이 고용되는 이유는 많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것이 사실상 편도행 티켓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거리에 취객을 속여 계약서에 서명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한 바보들은 심한 두통으로 깨어나 왜 군 모집 사무실에 앉아 막사로 갈 때를 기다리는지 의아해합니다. 러시아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진짜 문제이자 러시아의 미미한 진격의 큰 원인은 바로 러시아가 모집하고 있는 병사들의 질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용 가능한 인력 중에서 가장 바닥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바르간에 따르면 일부 신병들은 전선 투입 전 2주 이하로만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 훈련으론 앞으로 나아가며 드론에 당하지 않기만 바라는 것 외엔 할 수 없습니다. 이 신병들은 진지 점령이나 방어 방법을 잘 모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병력 소모만 계속할 수 있고 그러면 5월과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민간인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숙련된 전문가들을 상대로 7,000번이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결과는 하나이며
러시아는 이제야 이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러시아가 병력 보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빠르게 사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2달 만에 7만 명의 사상자는 러시아에 치명적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투 전략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그걸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해답이 바로 킬존에 있습니다. 킬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진격을 과장하기 위해 숨을 수 있었던 회색지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은 이미 치명적이었고 이제 사거리까지 더 길어졌습니다. 6월 2일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선 뒤 102km 떨어진 목표물도 타격 가능한 FPV 드론을 갖추게 됐습니다. 러시아 침투자들에게 그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이제 우크라이나는 모선 없이 드론으로 회색지대 깊은 곳까지 사람과 전차를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계화 공격이 감지되면 즉시 진압됩니다. 전차와 장갑차는 접근조차 어렵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회색지대에 투입하는 소규모 병력을 사냥할 시간을 더 얻게 됩니다. FPV 드론 기술 발전으로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중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후방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지휘소들이 이러한 드론에 의해 파괴되고 있어 이미 최소한이었던 전방과의 통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드론들은 또한 방공망을 공격해 더 많은 타격 기회를 열고 후방의 보급로와 인프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면 공격이 의존하는 지원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의 훈련 부족 병사들이 수천 명씩 희생되며 공격해도 성과가 없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푸틴이 러시아의 공세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수천 차례의 공격을 명령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들을 계속 막아낼 것입니다. 현실은 러시아의 공세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5월에 점령한 14제곱킬로미터의 땅은 한심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재앙이며 그의 자손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하는 굴욕입니다. 이 모든 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계속 공격받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남아있는 유일한 강점은 장거리 공격 능력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키이우를 공격하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심장부에 치명적으로 반격했습니다. 이것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지 저희 영상을 시청하며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서 저희가 올리는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